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대비해 여기까지 해야 합니까? 개막을 앞둔 코르티나 선수촌. 주차장 한쪽에 쌓여있던 한국의 장비와 식량을 보며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올림픽에 캠핑이라도 왔냐고요? 하지만 하루 뒤 폭설이 내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완벽하다던 시스템은 멈췄고 믿고 있던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단 한 곳만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과잉 대응이라 불리던 준비. 그날 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지금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전기가 꺼졌습니다. 1초였어요. 딱 1초. 조명, 난방, 방송 신호, 서버까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다던 올림픽 운영 시스템이 1초 만에 증발했죠. 저는 헤드셋을 움켜쥔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귀에는 정적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방송 사고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는 걸요. 제 이름은 에바 로젠입니다. 32이고요. 스웨덴 출신이에요. 국제 스포츠 방송사에서 현장 총괄 PD를 맡고 있죠. 올림픽, 월드컵, 세계 선수권까지 대형 국제 대회만 12년째 뛰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건 딱 하나였어요. 완벽한 시스템. 사람은 실수하지만 시스템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제 철학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동계올림픽 국제방송 현장에 도착한 건 대회 열흘 전이었습니다. 선수촌 옆 방송 거점을 점검하러 갔는데 첫눈에 반한 곳이 있었어요. 일본 팀이 운영하는 호텔 기반 통합 운영센터였죠.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 로비 온도가 22도로 유지되고 복도마다 센서가 달려 있었어요. 주방은 완전 전기식이었고 미슐랭 출신 셰프가 선수들 식단을 관리하고 있었죠. 냉장고 온도, 식재료 유통기한, 심지어 조리 시간까지 전부 자동으로 기록되더군요. 일본 총괄 나카무라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고 매뉴얼대로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선진국의 운영이구나. 이게 시스템이구나. 완전히 확신했죠. 그런데 호텔 뒤편 주차장을 지나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텐트였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개. 그 옆에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뭔가를 부지런히 나르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까 한국 팀이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박스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고 두꺼운 케이블이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죠. 한쪽에는 보온 매트가 깔려 있었고 반대쪽에는 조리 장비처럼 보이는 것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뭐지? 올림픽인데 왜 야전 기지를 차리고 있는 거지? 젊은 한국 코디네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윤서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29이라고 했는데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요? 서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비상 대비 물자라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둔 거라고요. 전 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요. 호텔 안에 최첨단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통조림을 쌓아놓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올림픽이지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다시 박스를 점검하러 돌아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공포에 휘둘린 과잉 대응이라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주차장 텐트에 대한 제 판단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날 제가 비웃었던 그 텐트가
며칠 뒤 수백 명의 목숨을 지켰으니까요. 사실 한국팀이 주차장에 텐트를 친 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거였어요. 대회 9일 전이었죠. 각국 지원팀에게 호텔 내 운영 공간이 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은 3층 전체를 통합 운영실로 쓰고 있었고 미국은 2층 절반을 차지했어요. 유럽 팀들도 각자 방을 배정받았죠. 한국 팀 차례가 됐을 때 나카무라 씨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하 1층 창고 옆 공간이 남아있다고요. 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기는 환기가 안 되는 곳 아니냐고요. 나카무라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물자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다고요. 레토르트 식품이랑 발열 팩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호텔 측에서 위생 규정을 이유로 반입 자체를 거부했다더군요. 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서 각국 배치 현황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서진 씨의 표정을 봤어요. 당황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잠깐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그러면 외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겠다고요. 나카무라 씨가 웃었습니다. 대놓고요. 주변 스태프들도 킥킥거렸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텐트를 치겠다는 나라. 그게 우습다는 거였죠.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웃었습니다. 속으로요. 아니, 어쩌면 겉으로도 조금 웃었을 거예요. 제 안에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10년 전 일이에요. 아버지가 30년 넘게 다니던 통신 장비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저가 공세를 퍼부었고 아버지 회사는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았죠. 아버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예전처럼 웃지 못했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늘 같은 말이 돌았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망쳤다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각인된 건 아버지의 구겨진 얼굴이었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 뒷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냉정하고 효율만 추구하고 남의 자리를 빼앗는 나라. 그게 제가 가진 한국의 이미지였어요. 서진 씨는 그날 오후부터 주차장 한쪽에 텐트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태프 대여섯 명이 묵묵히 움직였어요. 철골을 박고 방수포를 씌우고 바닥에 보온 매트를 깔았죠. 컨테이너에서 박스를 하나씩 꺼내 정돈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맡은 자리가 있는 것처럼 척척 움직였어요. 저는 방송 장비 점검을 하러 가는 길에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잠깐 멈춰서 지켜봤어요. 서진 씨가 봉인된 박스 하나를 들어 올리더니 테이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뜯지는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봉인 부분을 쓱 훑고는 다시 내려놓았죠. 박스 옆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라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통역에게 물어봤어요. 정전시 개봉이라고 적혀 있었다더군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전. 이 시설에서 자체 발전기에 이중 백업까지 갖춘 올림픽 시설에서 정전이라니.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나카무라 씨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한국팀이 주차장에서 캠핑하고 있다면서 웃더군요. 올림픽에 참가하러 온 건지 야영 대회에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요. 주변 스태프 몇 명이 또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마디 보탰어요. 적어도 호텔 안에 있는 우리는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말했죠. 나카무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뉴얼대로만 하면 문제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내일 방송 리허설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쪽은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밤 영하 15도의 주차장에서 서진 씨는 모든 박스의 봉인 상태를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있었다는 걸요. 열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라면서요. 준비라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롱을 등에 지고 그래도 묵묵히 하는 거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었어요. 전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죠. 주차장에 쫓겨난 팀이 며칠 뒤 모두를 구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대회 사흘 전이었습니다. 기상예보에서는 이틀 뒤부터 눈이 온다고 했어요. 산간 지역이니까 눈은 당연한 거였죠.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때부터 예상된 조건이었으니 누구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씨라는 건 예보를 안 따라가요. 사람이 세운 계획 따위는 신경도 안 쓰죠.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하늘이 이상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점심 먹고 나오니까 산 위에 회색 구름이 깔려 있었죠. 보통 구름이 아니었어요. 두껍고 낮고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를 덮어버리려는 것처럼요. 2시 반에 첫 눈발이 날렸어요. 3시가 되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이틀 뒤라던 폭설이 하루 반이나 앞당겨 온 거였죠. 저는 방송센터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8대가 켜져 있었고 각 경기장 카메라 화면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눈이 오기 시작하자 화면 몇 개가 흔들렸습니다. 외부 카메라에 눈이 쌓이면서 각도가 틀어진 거였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술팀이 나가서 닦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4시쯤 통신이 이상해졌습니다. 무전기에 잡음이 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지직거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죠. 외부 카메라 3대와 연결이 끊겼습니다. 기술팀에 무전을 쳤는데 응답이 늦었어요. 간신히 연결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산 중턱 케이블 일부가 눈무게로 끊어졌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케이블이 끊기면 영상 송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바로 현장 시설 책임자를 찾아갔어요. 백업 전력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비상 발전기 가동 준비를 해두자고요. 책임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시라고요. 이중 백업 체계라서 케이블 하나 끊어진 걸로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요. 매뉴얼에 다 나와 있다면서요. 전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래도 확인만이라도 하자고요. 책임자가 살짝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로젠 씨, 이 시설은 국제대회 3회 연속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스템을 믿으라는 말. 그건 제 철학이기도 했으니까요. 5시가 넘자 바깥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눈이 쌓이는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어요. 1시간 만에 20cm 넘게 쌓였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6시. 방송센터 안에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카메라 8대 중 5대가 먹통이 됐거든요. 기술팀이 복구하러 나갔는데 30분째 소식이 없었어요. 무전도 잡음만 가득했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불안한지 정확히 짚을 수 없었죠.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조명도 켜져 있었고 난방도 작동했고 서버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산 아래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어요. 겨울에 천둥이 치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더 낮고 더 둔탁하고 더 길었어요. 우두둑 쿵.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울림이었죠. 3초쯤 지났을까요?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3번째에서 꺼졌어요. 조명이 나갔습니다. 동시에요. 천장 형광등, 복도 비상등, 모니터, 서버 팬 돌아가는 소리까지 전부. 1초 만에 세상이 꺼졌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뒤섞였죠.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헤드셋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조차 없었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죠. 방송 신호가 끊긴 겁니다. 전부요. 서진 씨가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물자를 구역별로 재배치하라고요. 외부 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동선을 다시 짜라고요. 외부 수용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외부 수용이라니 누구를요? 서진 씨가 텐트 밖을 가리켰어요. 건물 쪽이었습니다. 어둠에 잠긴 호텔이 보였죠. 저기 사람들이요. 올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올 거라고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불빛을 보고 올 거라고요. 저는 텐트 입구를 돌아봤어요. 노란 빛이 텐트 천을 뚫고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 빛은 보일 거였어요. 호텔 창문에서도요. 따뜻한 빛, 뜨거운 국 냄새. 그게 어둠 속에서 사람을 부르는 신호가 될 거라는 걸 서진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정전 후 4시간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죠. 텐트 입구 천이 흔들렸어요.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손으로 더듬고 있었어요. 스태프가 천을 젖혀주자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일본 선수였어요. 스키복 위에 이불을 둘러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보랏빛이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뒤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한국 스태프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보온 담요를 펼치고 핫팩을 건네고 자리를 안내했어요. 조리 팀장이 이미 국을 데우고 있었죠. 그 사이 서진 씨가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일본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 났죠. 뜨거운 국 한 그릇이 선수 앞에 놓였습니다. 선수가 두 손으로 그릇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시지도 않고 그냥 열기를 흡수하듯이요. 그러다 한 모금을 떠 마셨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았죠. 얼어붙은 사람이 녹는 모습. 저는 그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30분 뒤 10명이 더 왔습니다. 일본 선수 6명, 스태프 4명이었어요. 1시간 뒤에는 20명이 넘었죠. 전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 눈밭을 건너온 사람들이요. 텐트 앞에 발자국이 생겼어요. 호텔 쪽에서 주차장까지 이어진 발자국. 눈이 계속 왔지만 사람이 계속 오니까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낸 길도 아닌데 앞사람 발자국을 따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나타났어요. 호텔 쪽에서 손전등을 흔들며 걸어왔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감고 있었는데 그래도 추워 보였죠. 텐트 앞에 도착하더니 일본 선수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왜 여기 있냐고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설로 돌아가서 대기하라고요. 선수 한 명이 대답했어요. 돌아가면 뭘 먹냐고요? 돌아가면 뭘로 버티냐고요? 나카무라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건물 안에는 찬방도 바닥났거든요. 난방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실내 온도는 영하까지 내려갔죠. 하지만 나카무라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무슨 꼴이냐고요. 조용했어요. 텐트 앞에 모인 선수들이 아무 말 없이 나카무라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그 사이를 가로질렀죠. 바람이 불 때마다 텐트 천이 펄럭였어요. 그때 한 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야마모토 켄이라는 스키 국가대표 선수였죠.
26이었습니다. 일본 에이스라고 했어요. 야마모토가 나카무라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나카무라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야마모토가 이어서 말했어요. 전 살아서 내일 출발선에 서고 싶습니다. 지금 자존심 지키다 쓰러지면 경기는 누가 뜁니까? 침묵이 길었어요. 나카무라 씨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분노인지 추위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야마모토가 몸을 돌려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 있던 선수들이 하나둘 따라 들어갔어요. 나카무라 씨는 눈밭 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발밑을 비추고 있었고 그 너머로 텐트에 노란 빛이 번지고 있었죠. 나카무라 씨가 돌아섰습니다. 호텔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등이요. 하지만 그 등 뒤로 사람들은 계속 텐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일본 선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스태프 서너 명이 왔어요. 유럽 선수들도 왔죠.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국적이 뒤섞였습니다. 불빛과 국 냄새를 따라 눈밭을 건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서진 씨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국적을 묻지 않았어요. 소속을 확인하지도 않았죠. 들어오는 사람에게 담요를 건네고 자리를 안내하고 국을 내놨습니다. 그뿐이었어요. 앉으세요. 국부터 드세요. 서진 씨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은 톤으로, 같은 표정으로요. 특별한 감정이 실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한 말이었죠. 마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밥부터 차리는 것처럼요. 텐트가 가득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부족해져서 보온 매트를 추가로 깔았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았죠. 좁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좁은 만큼 따뜻했으니까요. 사람의 체온이 모이면 그 자체가 난방이 되거든요. 국이 돌았습니다. 밥이 돌았어요. 김치가 돌았죠. 발열팩이 계속 가동됐고 조리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0명분을 준비한 게 이때 빛을 발했어요. 그게 없었으면 100명도 못 먹였을 겁니다. 저는 텐트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가 떠올랐어요. 방송인의 본능이었죠. 이 장면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각국 올림픽 선수들이 한국의 주차장 텐트에서 국을 먹고 있는 장면. 역사적인 화면이 될 거라고요. 주머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렌즈를 들어 올렸습니다. 프레임 안에 사람들이 잡혔어요.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선수들, 담요를 나눠 덮고 있는 스태프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눈빛으로 감사를 전하는 모습. 찍으려는 순간 멈췄습니다. 야마모토가 보였어요. 국을 마시다가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옆에 앉은 다른 선수가 등을 쓸어주고 있었죠. 일본 선수끼리요. 그 뒤에는 미국 스태프가 한국 스태프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없어서 손짓 발짓이었어요. 한국 스태프가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핫팩을 2개 더 건넸죠. 미국 스태프가 엄지를 올렸어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전원을 껐어요. 찍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방송에 내보낼 장면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록이 아니라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뒤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어야 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에게 갔어요. 뭘 도우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서진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담요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에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저는 담요를 들고 텐트 입구로 갔습니다. 또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 눈을 헤치고 떨면서 불빛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담요를 건넸습니다. 1명, 2명, 3명.
촬영을 포기한 건 제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최악의 판단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PD가 아니라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텐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아니었어요. 노래였습니다. 누군가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한국 스태프 한 명이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작은 소리였는데 텐트 안이 조용해서 퍼졌습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멜로디가 따뜻했어요. 국적도, 서열도, 자존심도 녹아내린 밤이었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죠. 감사를 기대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냥 했어요. 앉으라고, 국 먹으라고, 담요 덮으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를 배웠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자기가 강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아무 말 없이 국 한 그릇 내미는 나라라는 걸요.